기립성 저혈압은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워서 때로는 쓰러지거나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많이 생기는지 보니까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할 때 바디 프로필까지 완성을 하고 나서 기립성 저혈압으로 이렇게 좀 쓰러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담배를 피다가 일어나서 어지러움증이 좀 심해서 머리가 떨어지고 실신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가볍게 이 기립성 저혈압이 또 생활 속에서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탈수 증상이나 영양소가 너무 부족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이렇게 가볍게 보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기립성 저혈압이 자주 있거나 좀 심하게 생겼다면 반드시 이것도 함께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부신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부신피로증후군이라는 이 증상을 꼭 의심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신이라는 장기는 호르몬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장기입니다. 쉽게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근육을 수축시키고 혈당을 올리고 혈압 박동을 빠르게 하는 이런 작용도 하고 있고요. 또 혈압에 관련해서는 병동맥에 바로수용체라는 이 혈압 센서가 있는데요. 이 혈압 센서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이 호르몬이 나와서 혈압을 올렸다가 낮췄다가 하는데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노르에피네프린도 바로 부신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적당한 스트레스나 혈압이나 심장박동 이런 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부신이라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부신이라는 장기가 우리가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 이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에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에피네프린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경동맥에 있는 혈압 센서기가 잘 작동하지 않게 되므로 앉았다가 일어날 때 혈액을 뇌로 쫙 보내주지 못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다 소화가 안 돼서 에너지로 전환 잘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너무나 일을 많이 하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에서 과한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몸에 마치 보조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부신이라는 장기가 지치게 되고 더 이상 호르몬을 잘 만들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 과하게 생각도 많이 하고 몸도 많이 쓰고 과로하시고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 부신피로증후군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식사량이 적고 잘 안 먹고 소화를 잘 못 시켜서 에너지를 잘 만들지 못하는 상황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는 당뇨약을 드시거나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거나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이런 약을 드실 때도 우리 몸에 이 혈압 센서나 혈관 수축, 혈압에 관련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립성 저혈압이 또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너무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과로로 쓰러지고 실신하기까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절대 그러시지 않기를 당부를 드려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건강 행복을 더 넘어서는 과로하는 일, 또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이 삶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도 위협할 정도로 늘 에너지를 과다하게 써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 계신다면 우리 건강을 잃으면 사실 행복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에너지를 쓰는 환경들을 반드시 개선을 하시고요. 우리 몸을 너무 과하게 쓰는 일들도 좀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이어트나 너무 지나친 흡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몸을 지나치게 혹사시키는 행동들을 좀 줄여가시고 평상시에 에너지를 잘 보충할 수 있는 식사, 소화를 좀 편안하게 하는 식사, 수분을 잘 늘 보충하고 전해질이 충분한 이런 식사들을 잘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20대 여성분들부터 해서 한 50대 갱년기를 앞두고 있는 분들까지 식사법으로 이 호르몬의 균형을 찾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성분들은 월경전 증후군, PMS 증후군 많이 있으시잖아요. 생리통 많이 심하시고 또 불규칙적인 생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아예 이 생리가 끊겨서 호르몬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게 됐는데요. 일단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호전이 돼서 생리통이 거의 없어지고 또 규칙적인
규칙적인 이 생리를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분들에게 제가 주로 상담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아침 식사를 과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과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주로 이제 20대 여성분들의 경우는 빵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빵, 뭐 디저트 케이크 같은 거, 뭐 샌드위치, 과자로 한 끼 식사를 끝내시고 치킨 많이 드시고 하다 보니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염증이 많이 생기고 피가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독소와 염증이 몸에 피가 탁한 증상이 이 아랫배 쪽으로 자궁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이 생리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주게 됩니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이유들은 사실 스트레스 외에는 나쁜 식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한 방에 다 끊고 완벽히 바꿔라, 요거는 좀 어렵잖아요. 아침 식사만 바꿔라 했을 때 아침에 과일만 한 접시 드시면서 2달 정도만 해도 이 생리가 규칙적으로 바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통증이 줄어드니까 약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몸이 바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 또 굉장히 좋은 상담 받으신 분들의 사례로는 저도 너무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50세 정도 여성분이셔서 갱년기 증상이 이제 막 온 상태였습니다. 생리가 끊기게 되고 막 열이 나는 증상, 너무 막 갑자기 막 열이 나서 막 더운 현상들이 갱년기가 왔구나 인식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상담 후에 아침에 과일 식사로 사과를 뭐 한두 개씩 꾸준히 드셨는데 딱 정확히 2개월 뒤에 다시 생리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갱년기가 온 게 아니라 그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고 또 음식 식사도 잘 못 드셨던 그런 상황이 오래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갱년기가 사라지고 열 나던 것도 다 사라지고 다시 몸이 회복이 돼서 아주 규칙적인 아주 적당한 건강 상태에 다시 월경을 시작하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이걸 보면서도 역시 호르몬도 우리 몸에 신진대사의 균형이 맞으면 이 호르몬도 균형을 찾아가는구나를 한 번 더 저는 많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여성분들이 피를 맑게 하고 또 몸을 깨끗하게 하는 식사, 아침만이라도 과일 식사를 꾸준히 하신다면 호르몬 균형, 또 생리통이나 또 갱년기까지도 크게 걱정 없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계속 이제 과일이나 채소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의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거의 55세 정도까지 폐경이 되지 않았고 또 갱년기가 와도 크게 심각하게 너무 고통스러운 갱년기를 보내시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도 내가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나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의지하기보다는 내 몸을 최대한 깨끗하게 맑게 충분한 영양 공급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20대 여성분들부터 해서 한 50대 갱년기를 앞두고 있는 분들까지 식사법으로 이 호르몬의 균형을 찾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성분들은 월경전 증후군, PMS 증후군